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신우의 욕심 때문에 신우는 물론이고 어머님과도 절연하게 된 30대 여자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정말이지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게 애석할 뿐이네요. 사랑하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듬직하면서도 유쾌한 성격의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남편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지요. 사귄 지 2년 정도 흘렀을 때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네요. 그런데 제 프로포즈를 받은 남편이 좋다는 대답을 하진 않고 꽤나 난처해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여자 입장에서 저 정말 큰 용기를 냈던 건데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이 사람이 나랑 결혼 생각은 없이 즐기려고만 했던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한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전 솔직히 그때 남편이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지요. 그건 바로 남편의 가정환경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공장에 다니시던 아버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질 못해서 이후로 가정 형편이 급격히 기울었지요. 이후로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아 식당을 차리셨는데 그마저도 결국 잘 안 풀렸고 결국 고등학교를 마친 남편은 대학을 가는 대신 고졸특채로 지금 직장에 들어가면서 독립을 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도 마치고 회사의 지원으로 대학도 다녀왔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말하길 스스로에게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지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확신이 없었대요. 연애하는 내내 저에게 언제 어떻게 털어놓을지 고민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며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간의 야속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사귀는 동안 제가 본 남편은 믿음직스럽고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걱정스런 표정을 한 남편에게 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됨됨이는 곁에서 지켜본 만큼 믿음이 간다. 하지만 한편으론 결혼은 현실인 만큼 제가 묻는 거에 솔직히 대답해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그래서 지금은 돈은 얼마나 모았고 연봉은 얼마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속물처럼 보일까 걱정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물어봐줘서 고맙다며 현재 모아놓은 돈은 7천 남짓 있고 연봉은 세전 6천이라 대답해주대요. 독립한 이후로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액수는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달에 40에서 50은 드리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경제권은 저에게 맡기고 싶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 비하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 덕도 많이 봤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여행도 많이 다녔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미루고 커피를 배우겠다며 유학도 다녀왔어요.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지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던 카페 역시 처음 시작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컸고요. 그렇기에 제가 남편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액수가 정내만내 소리를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7천만 원이란 금액이 적은 액수도 아니었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저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이 어차피 언젠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었다며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중 한 채를 제 명의로 바꿔주셨거든요. 서울 중심부는 아니었어도 대출 1억을 낀 5억짜리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와 자동차를 샀고요. 액수만 본다면 제가 훨씬 많이 해가는 결혼이었어요. 그렇다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안 했네요. 그런데 식을 올리기 며칠 전
무턱대고 카페로 찾아온 신우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대요. 그건 바로 예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바쁜 와중에 찾아왔다는 신우의 말에 어쩌라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은 커피를 내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신우가 하는 소리가 기다리다 답답해서 자기가 왔다며 어째서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냐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못 들었냐고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걸 어른들끼리 상의해야지 왜 너희들끼리 멋대로 정했냐며 어이가 없답니다. 신우의 격한 반응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그러면 어머님에게 다시 말씀드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머님 대리인으로 온 거라며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네요. 그러냐 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기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요.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저도 알다시피 어머님 사시는 곳은 좁아서 이것저것 뭐 들여놓을 공간도 없다고 그냥 현금예단만 하면 된답니다. 1,000만 원 하면 어머님 성격의 절반은 돌려주실 거라면서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이면 딱 좋겠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1,000만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막말로 남동생 장가가는데 밥솥 하나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예단이라니 가당키나 하냐고 이런 말 뭐하지만 좀 뻔뻔한 거 아니냐고 면전에 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윗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여기 엄연히 제 영업장이라고 목소리 낮추라 했지요. 하지만 신우가 제 말을 들어먹을 리 없었고 결국 제가 경찰을 부르는 척까지 하고 나서야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대요. 솔직히 이런 일을 겪고 파혼을 왜 안 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만 해도 신우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신우랑 같이 살 것도 아니니 별일 아니라고 쉽게 치부해버렸지요. 게다가 이 일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이 그 길로 신우한테 찾아갔고 저에게 말하길 자기가 정말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라가질 않았으니 정확히 남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날 이후로 결혼식까지 신우가 저에게 경호 없이 행동하는 일은 없었으니 남편이 대처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네요. 하지만 결혼한 뒤 신우의 말 같지도 않은 간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발단은 집들이었어요. 어머님과 신혼의 부부를 아파트로 초대했는데 신발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비아냥거리기 바쁘더라고요. 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친정아버지 아는 분께 부탁해 비교적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싹 고쳤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쳐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돈이면 차라리 자기 엄마, 그러니까 어머님 사는 집 보증금에 보태주지 그랬냐입니다. 시어머니는 반지하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데 너희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살면 좋냐면서요. 솔직히 저도 결혼할 때 반지하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마음에 안 걸렸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저에게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렇게 살게 된 건 전적으로 신우 때문이라면서요. 남편이 독립을 하고 난 이후로 어머님과 신우는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같이 살았대요. 어머님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전세보증금 8천이 묶여있는 집이었다고요. 그런데 몇 년 전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남자 쪽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신우가 어머니더러 보증금에서 얼마를 빼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8천의 절반을 뚝 떼주시고 이후로 당신은 반지하방 전세살이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머님이 잘못하셨으니 그렇게 사셔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신우가 저한테 돈으로 어머님 보증금을 보태드려라 어쩌라 할 자격은 없다는 거지요. 아무튼 신우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게 너무 얄미워서 불쌍한 친정엄마 등골 빼먹고 시집간 너한테 들을 소리는 아니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신우 남편도 있고 해서 차마 그 소리는 안 했고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렸어요. 그런데 신우가 해대는 헛소리보다 더 크게 제 신경을 긁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50만 원과 가끔 일손이 부족한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며 받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신우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애들 키우기도 빠듯하다며
단돈 10만 원도 보내지 않고 있었고요. 물론 신우가 돈을 보내드리던 말던 그거야 제 알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건 어머님이 걸핏하면 저에게만 전화를 하셔서는 누구는 어디 간다더라, 뭐 먹었다더라, 옷을 샀다더라, 당신만 돈이 없으니 죽겠다며 아쉬운 소리를 해대셨거든요. 아무리 며느리도 자식이라지만 아들하고 딸한테는 매번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만 붙들고 죽는 소리를 하시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던지. 처음에는 남편 몰래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계산해보니 심할 때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은 더 드리는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머님의 하소연을 듣더라도 내내 대답만 해드릴 뿐 따로 돈을 보내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엄청 추웠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가 연락도 없이 어머님과 함께 저희 아파트로 찾아와서는 대뜸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갑자기 찾아와서 좋은 소리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듣기도 전에 한껏 예민해졌지만 그래도 일단 드러나보자 싶어서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렇게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까워서 이번 참에 자기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리였지만 어쨌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잘 생각했다고 한껏 추켜 세워줬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의기양양해져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에 걸려있는 전세보증금은 자기가 가질 거랍니다.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은 자기보다 뒤늦게 결혼한 신우에게만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라도 도와주신 게 그렇게 서운하다 했었거든요. 실제로 어머님께 대놓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 죽고 나면 사시던 전세집 보증금은 아들인 제 남편에게 준다 하셨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그 돈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라 했고 욕심낸 적도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살라 했을 만큼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가 그 돈을 갚겠다 하는데도 어머님은 먼 산만 보고 계실 뿐 남편에겐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으니 남편도 허탈한지 어이없다는 표정만 짓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우의 욕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전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그동안 어머님께 저희가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자기한테 보내라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50을 더 보내래요. 어머님을 보살피는 자기의 인건비 같은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듣다 못한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저희가 형님더러 어머님을 모시라 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생활비도 부담하고 무슨 인건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놓고 형님 지금 장사하시는 거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파르르 떨었고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내가 네 돈 달라고 했냐고 내 아들이 번 돈 달라고 했다며 네가 뭔데 주네 못 주네 그러냐입니다. 삿대질을 하시며 야, 너 하는데 그때 느낀 그 감정은 모멸스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이 집 구성 며느리를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면서 두 사람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나마 해잘들고 사람 살만하던 빌라에서 어머님 반지하로 밀어넣은 게 누구냐고 누나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남은 재산도 다 가져가고 나더러 돈까지 내놓으라는 거냐면서 누나 눈에는 내가 호구등신으로 보이냐고 소리를 치대요. 남편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도 그렇게 신우한테 돈 다 뺏기고 그러다 나중에 오갈 곳 없으면 그땐 어쩌려고 그러냐며 악을 쓰더니 자기는 이제 생활비고 뭐고 못 보낸다며 어머님더러 어디 나가서 일을 하든 어쩌든 벌었으라고 하대요. 누나네 집 들어가서 사는 순간 생활비는 끝이라고 아주 칼같이 선을 긋더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남편더러 속도 없는 놈이라며 네 마누라가 무섭냐고 네가 번 돈인데 왜 마누라 눈치를 보냐면서. 그런데 전 정말 눈치 주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잘해주니까 눈치를 줄 필요가 없기도 했지요. 아무튼 신우가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하려 들자 남편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나 되니까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50씩 주고 그래도 나랑 살아주는 거라며 뒤이어 신우더러 잘 살고 있는 내 인생까지 반지하로 밀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효녀 노릇하고 싶으면 어머님 모시고 가서 조용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없이 냉정한 남편의 태도에 신우도 어머님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하면서도 저를 무섭게 노려봤는데 그마저도 남편이 쳐다보지 말라며 고함을 친 탓에 허둥지둥 도망치듯 현관을 나갔네요.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신우를 따라 이사를 왔는데 당신 방 한 칸도 없답니다. 신우 애들 둘이 한 방을 쓰고 신우네가 한 방 그리고 어머님이 거실을 쓰게 되었다고요. 거기다 신우가 애 키우기 힘들다며 졸지에 집안 살림을 죄다 어머님께 맡겼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이 이제 겨우 3주 되었는데 죽을 맛이라며 자기 좀 데리고 가달랍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그 집에서 어머님을 데리고 나올 순 없었지요. 남편에게 어쩌면 좋겠냐 말하니 자긴 솔직히 이제 그 전세 보증금도 욕심 하나 안 난다고 그냥 어머님이랑 신우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더는 자기한테 그쪽 이야기 전하지 말라대요. 냉정하게 돌아선 남편을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제 결론은 나서지 않기로 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일인 만큼 시간이 약이 되어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저 한평생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니까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르되 만약 남편이 잘못된 길로 향한다면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무인의 뻔뻔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던 걸까요? 그래도 어머님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결국 당신의 욕심이 이 화를 불렀다는 건 아시겠지요? 일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말씀드리려면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밝혀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만날 당시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 들을까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보험업으로 유명한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연봉은 세전 7천 정도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해준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서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뒤 한동안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이후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남들보다 좀 늦은 시작을 했다 했고요. 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여대를 졸업한 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와 외국계 금융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엔 인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반년이 지난 후 연봉은 세전 6,500으로 개발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봉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남편보다 조금 적었지만 근무 시간 자체가 적었고 출퇴근 시간도 어느 정도 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남편이 제 직장을 많이 부러워했네요. 남편과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얘기해보자면 사실 처음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일에 한창 재미를 느끼고 있었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입지가 안정이 되면 그때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시기상 30 중반이면 적당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계획에 비해 남편의 프로포즈는 너무 일렀고 주저하는 저에게 남편이 솔직히 털어놓겠다며 한 이야기는 조금은 황당했지요. 당시 아버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셨으니 소위 여기저기 뿌려놓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냥 나오기는 아쉬우니 아들이 결혼을 서둘러서 어느 정도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데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이상하단 생각보다는 너무 솔직하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 아버님 어머님 뜻에 따라드리기로 했습니다. 뜻에 따르기로 한 건 단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며 계속해서 맞벌이를 해도 좋고
제가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고 아이는 봐주시겠다며 저에게도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몇 번이고 확답을 주셨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와서 하고 마음이 다르다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렇더군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과는 달리 저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도 아이가 생겨서 꽤나 당황스러웠지요. 그래도 어머님이 봐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으니 설마 임신과 출산이 제 경력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임신을 알게 되고 어머님께 부탁드렸던 기간은 2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무렵이면 적어도 애가 좋다 싫다 소리는 자기 의사로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애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게 되면 저한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테니 그땐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허리가 아프네, 손이 안 펴지네, 어지럽네. 솔직히 온갖 꾀병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대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당장이라도 애 안 봐준다 하실까봐 저는 저대로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고 솔직히 너무 치사하고 서운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막상 애를 낳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 달밖에 못 봐주신겠답니다. 올해 친구분들하고 여행도 다니기로 하셨고 여러 가지로 당신도 할 일이 많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저희 친정에 맡기라 하더군요. 하지만 친정은 저희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에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빠네 애를 봐주고 계셨어요. 도무지 제가 부탁하고 어쩌고 할 상황도 못 되었고 설령 오빠네 애가 아니더라도 저희 집에 두 분을 다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한마디로 답이 없었지요. 지배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시댁은 저희 집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얘를 봐준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으니 그 말만 믿고 집도 회사 근처가 아닌 아버님 어머님 댁 근처에 구했거든요. 저희가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냐고 애걸복걸을 하자 어머님께서 선심 쓰듯 내놓으신 방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한 달에 애기 봐주는 값으로 300만 원씩 달라대요. 당신이 주변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시세가 그렇다면서요. 이미 한 달에 용돈으로 4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저희 애를 봐주시면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얼마 정도는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300이라니 당시 아버님은 퇴직을 하시고 아는 분 사무실에서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벌이가 한 달에 300 정도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그리고 남도 아니고 당신 손자를 봐주시면서 300이라니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를 벌어 어떻게 쓰시건 그건 제가 알 바도 아니고 상관할 것도 못 되지만 도대체 자식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뭘 하시려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남편도 남편대로 왜 신혼의 애는 공짜로 봐줘놓고 우리한테는 1, 200도 아니고 300이나 달라고 하냐고 나름대로 따지고 들었지만 결론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시니 저희가 뭐라 떠들건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결국 저는 회사에 사표를 써야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어떻게든 제가 사표 내는 걸 말리셨지만 그렇다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를 생판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고 입주도우미를 쓰자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어머님이 애 하나만 낳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제 옆구리에 칼들이 대고 애 낳으라 강요한 것도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애 때문에 회사를 때려칠 때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힘들게 돈 벌어서 열심히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건데 회사를 10년도 못 다니고 애 때문에 관두려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거짓말쟁이 시어머니 때문에 당신 딸 날개가 꺾였다며 속상해하셨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나 저희 친정의 고기를 들지 못하대요. 게다가 맞벌이에서 갑작스럽게 외벌이가 되었으니 거기서 오는 부담감도 상당한 듯 했지요.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속이 타들어갔네요. 그런데 그런 저희한테 아버님 어머님, 특히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부모가 키우는 거라면서 나중에 제가 당신한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할 거라나요.
아무튼 그렇게 직장을 관둔 이후로 저는 육아에 열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씨름하며 살려니 솔직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키우는 건데 누구한테 징징거릴 것도 못 되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는 동안 어머님은 말로는 그렇게 아프다 하시면서 서해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주말에는 콜라텍 가서 춤도 추시고 당신 하고 싶은 거 잘만 하고 사시대요. 그러면서 저랑 남편한테 한다는 소리가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들한테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라고 용돈도 10만 원, 20만 원 탁탁 쥐어준다는데 너네는 어째 그런 것도 없냐며 서운하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그래도 시간이 흘러 저희 애가 2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겠다 싶으니 저도 다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자니 나이나 이런저런 조건들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작게 1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많은 지인들이 도와준 덕분에 6개월 만에 사업체가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사업체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힘든 시간이 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아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어머님께서 자꾸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좀처럼 저희 애에 대해서 묻는 일도 없으셨고 궁금해하지도 않던 분이신데 언젠가부터 사진 좀 보내봐라, 영상통화 좀 하자. 급기야는 연락도 없이 손자보고 싶어 왔다며 저희 집에 오시기도 하셨지요. 물론 이때는 제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아이 봐주는 걸로 저를 내먹이시고 그로 인해 제가 직장까지 관두게 된 이후로는 어머님을 보면 말 한마디가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행동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만 했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애를 찾아대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님의 실직이었어요. 전에 듣기로는 아버님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무실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나가달라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일한 것도 아니라 퇴직금도 없고 뭐 아무튼 아무것도 못 챙기셨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이 그래서 말인데 이제 저희 애를 당신이 봐주시겠답니다. 대신 애 봐주는 값으로 달에 100만 원씩 달래요. 저는 애 안 봐주셔도 된다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계신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래도 친할머니가 낫지 생판남이 낫겠냐며 계속해서 당신이 봐주신다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저희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왜 어머님 입맛대로 필요하면 챙기고 필요 없음 내팽개치고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안하다 하시면서 그러면 돈은 안 줘도 된답니다. 대신 합가를 하재요.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은 팔아서 당신들 노후자금으로 쓸 테니 대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는 어머님이 제정신이신가 싶었어요. 아버님은 이 와중에 먼 산만 보고 계시고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보대요. 저는 합가는 무슨 합가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합가하고 싶으면 네가 저 집 가서 살라고 우리 집은 안 된다 했지요. 제가 먼저 집으로 왔고 남편이 한 1시간쯤 지나서 집에 왔어요. 남편이 절 보더니 자기 얘기를 한 번만 들어달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고 이제 아버님 연세에 어딜 가서 돈을 벌 수 있겠냐며 어머님이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어린이집이다 뭐다 돈 나가는 거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어머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애 봐달라고 하거나 같이 살면서 그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동안 신우랑 자기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냐면서 자기도 솔직히 애 맡기기가 너무 죄송했다고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제가 애랑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지 않았냐며 연신 짓거려대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저 XX를 죽여 살려 진짜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윽고 남편의 헛소리가 끝나고 저는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제 말에 놀랐는지 뭐라 한 거냐 되묻길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혼하자 말해줬지요.
위자료는 몇 푼이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애는 내가 데려갈 테니 이혼하자고. 나는 어머님 때문에 회사 관둔 것도 아직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벌써 어머님 감싸고 도는 꼴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고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할머니가 손잡아준다는데 그게 싫다고 이혼하자는 애엄마가 어딨냐며 제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소송 걸었어요. 이후로 남편과는 1년 가까이 별거 아닌 별거를 하며 이혼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가 이겼어요. 위자료는 적었지만 생활비와 양육비도 얼마간 받게 되었지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당신 집안 핏줄이라며 내놓으라 난리였지만 한 번 떠난 버스가 손 흔든다고 후진하던가요? 친정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오라 하셨지만 저는 사업도 그렇고 애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에 작은 빌라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저희 애가 5살이에요. 걸핏하면 재결합하자 소리를 해서 너무 거슬리긴 하는데 남편은 그래도 생활비랑 양육비는 제때제때 잘 보내고 있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은 지금 어머님 아버님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노후자금 좀 벌어보신다고 그나마 한 채 갖고 있던 집 담보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땅에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사기였다나 어쨌대나. 만약에 처음부터 어머님이 약속대로 저희 애를 봐주셨다면 전 감사한 마음에 평생을 잘해드렸을 텐데 아무튼 뭐 이젠 제 알바가 아니지요. 앞으로도 저희 애랑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제 남편이 검은 머리였을 줄은 몰랐네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결별한 30대 여성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아서 남편이라 부르기도 싫지만 일단은 남편이라 불러야겠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을 처리하는 저와 달리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꾸려나가고 책임지는 남편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며 연애를 시작했지요. 이후로 정확히 2년을 만났고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3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는 시댁에 종종 얼굴을 비추곤 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저를 시집살이 시키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워낙에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제가 아픈 날에는 죽을 보내주신 적도 있어요. 심지어 생일 때는 불러서 밥도 차려주셨지요. 미역국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황태구이까지 어머님이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신다는 게 느껴지대요. 사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자주 떠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남편도 물론 좋았지만 어머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정말로 기뻐했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남편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였지요. 남편이 초등학생 그리고 위로 있는 신우들이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시기에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 그러니까 생모 아버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아버님이 위자료도 주지 않으셨고 세 자녀의 양육권을 다 가지셨다니 짐작컨대 생모한테 이혼의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요. 다만 남편은 비교적 어린 나이였기에 지금의 어머님과 빠르게 가까워진 반면 신우들은 그러지 못했지요. 게다가 신우들은 지금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눈을 피해 생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니 모르긴 해도 새어머니인 지금의 어머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생모라는 사람이 남편의 결혼 소식을 신우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축 하나 해주고 말면 될 것을 자기가 혼주석에 앉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신우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상의를 한답시고 남편에게 생모의 소식을 전한 거고요. 전 솔직히 생모도 너무한다 싶었지만 신우들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신우들이야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뿐인 아들인 제 남편에게는 한 번 소식도 전한 적 없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웬 혼주 타령이신지 남편이 저더러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길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키워주신 어머님을 두고 뜬금없이 생모랍시고 혼주석에 앉히는 거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무척 실망스러울 것 같다고 했지요. 그리고 결혼식을 딱 3일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큰 신우가 잠깐 만날 수 있겠냐며 연락을 해왔지요.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으니 피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생모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신우들이 제가 어머님과 가깝게 지내는 걸 탐탁치 않아 했는지도 좀 이해가 갔고 신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왜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는지도 이해가 가대요. 아무튼 그렇게 큰 신우를 만났는데 어쩐 일로 작은 신우도 나와 있더군요. 원래도 대면대면한 사이다 보니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내 자리를 잡고 앉기가 무섭게 저더러 자기 동생과 상의는 잘 해봤냐며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상의라니 뭐에 대해서 말이냐니까 자기들 엄마라고 표현하더군요. 엄마가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한다고 자식이 셋인데 둘은 이미 결혼을 했고 당신에게는 마지막 기회 아니냐며 속상해 하셨다나요. 뭐 솔직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셋을 두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시나 싶어 별로 공감은 안 됐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입장이 그래서 그럼 지금 어머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시겠냐. 저는 지금 어머님이 혼주석에 앉으시는 게 도리에 맞는 것 같다고 애둘러서 거절했어요.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싶어서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들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제가 워낙 완고해 보였는지 더 강요는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사이가 정말 좋으세요. 그날도 주인공은 저와 남편 두 사람이었지만 두 분이 주인공이라 말해도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우셨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지금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누군지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색깔도 보라색의 무슨 기생한복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남편의 생모임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우가 엄마라고 소리치며 그 여사님께 달려갔으니까요. 사실 이 상황을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하객으로 왔던 제 친구들이 결혼식 이후에 만났을 때 이야기해줬어요. 친구들 말이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말도 아니었다면서 피로연 내내 아버님도 어머님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제 마음이 다 아프대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생모라는 사람이 저희 생활에 조금씩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건요. 생모는 신우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소식을 전해왔고 결국 어머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서 저랑 남편을 앉혀두고 말씀하시길 생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답니다. 부모 자식이 원래 천륜인데 그걸 어떻게 끊어내겠냐면서 섭섭지 않게 잘해드리라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속상하던지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생모하고 잘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시어머니는 지금의 어머님 한 사람뿐이니 생모한테 내가 잘하기를 기대하지는 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편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만 혼자 그 생모를 두세 차례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고 온 날은 남편이 술에 꽤나 취해서 들어왔는데 횡설수설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나아져서 그런 건지 생모를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며 급기야 제 앞에서 찔끔 울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지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땐가 설마 했는데 남편이 생모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답니다. 생모가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자기한테 며느리 아니냐며 어떤 애인지 궁금하다 했다나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남편도 어이가 없었고 그 생모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어머님을 배신이라고 해야 하나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인사만 하고 오전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생모는 어른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경박스럽더군요. 차분하고 우아한 어머님과 달리 온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귀금속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기 얘길 늘어놓기 바빴지요. 하는 말이 아버님과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당신 좋다는 남자를 만나 영주권을 땄답니다. 지금은 벌어놓은 돈 쓰기 바쁘다며 저한테 대놓고 돈 자랑을 하시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그래도 별말 없이 듣고만 있었더니 생모가 저더러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대요. 솔직히 연락을 주고받아도 아들인 제 남편이랑 하면 되지. 나한테 왜 그러나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기도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번호는 어떻게 안 건지 생모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며느라가라고 시작하는 문자에는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바라는 건 없고 그저 자주 만나서 재밌게 살자는 겁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고 동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이라 이따 하자고 미룬 게 그만 하루를 넘겨서 답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생모가 한다는 말이 답장이 없어서 손가락이 부러진 줄 알았다네요. 어이는 없었지만 어쨌든 의도치 않게 문자를 무시한 꼴이 되었으니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죄송하다 했는데도 그냥 넘어갈 생각을 안 하시길래 마음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저도 더는 안 달래드렸어요. 솔직히 회사 일도 바쁜데 생모 기분 맞춰주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랬더니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고는 대번에 왜 그랬냐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고 무슨 소리냐 하니 왜 자기 엄마를 이 남자도 이때부턴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는 곧 죽어도 어머니 하는 사람이 아무튼 자기 엄마를 왜 서운하게 하냐입니다. 벌써부터 편드는 꼴을 보아하니 제가 처신을 잘못하면 졸지에 어머님의 생모의 시어머니 2분 모시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대요. 그래서 전에도 말하지 않았냐. 나한테는 어머님이 내 시어머니니까 생모는 당신이 잘 챙겨드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2분 다 자기에게는 소중한 분들이라면서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나요. 말이나 못하면. 그리고 생모가 점점 저희 생활에 발을 들이밀수록 신우들의 간섭도 심해져 갔습니다. 이혼하기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이직에 성공하면서 월급이 크게 올랐거든요. 마침 처녀적부터 타던 차도 슬슬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차를 새로 뽑기로 마음먹었지요. 남편에게도 비밀로 할 일도 아니라서 차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저희는 줄곧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산다는 이야기는 신우들 귀에도 들어갔고 그러자 큰 신우가 저더러 승합차를 사랍니다. 자기 엄만지 생몬지 미국에서 사느라 못 가본 데가 너무 많다며 앞으로 생모랑 다 같이 국내 여행을 다니자고요. 어이가 없어서 100번 양보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 모를까요? 하지만 그런 소리도 할 것 없이 싫다고 했어요. 사고 싶은 차는 이미 정해뒀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미쳤다고 자기들 데리고 산으로들로 나들이를 왜 다니나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는 신우들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저더러 너무 나를 세운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가오는 생모 생일에는 그동안 못해준 자식돌이도 있고 하니 순금 10돈짜리 목걸이를 하나 해주기로 했대요. 황당해서 해줄 테면 당신이 알아서 해주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생신 선물은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부담하지 않았냐면서 왜 생모 거는 자기가 혼자 사야 되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집니다. 게다가 그 목걸이는 누구 생각이냐 하니까 생모가 직접 해달라고 했다대요. 그러다 자기 죽을 때 되면 다시 3등분해서 자식들한테 나눠준다고 했다고. 그러니 저도 주는 게 아니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우리가 한 200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나요. 얼마 후 결국 이런저런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와 신우들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우들이 벼르고 왔는지 급하게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저더러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거니까 못 보고 살아도 슬프기만 하겠지만 자기들은 살아있는데도 못 보고 살았다며 그 슬픔이 훨씬 크고 아프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엄마가 이렇게 곁으로 돌아와 주지 않았냐며 이젠 자식된 도리를 할 차례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신우들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들이나 당신은 키워주신 어머님 보는 건 미안하지도 않냐고.
중간에서 난처하실 아버님 입장은 생각도 안 해봤냐니까. 둘째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걸 왜 제가 걱정하냐고 그래요. 어차피 엄밀히 말해서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어머님 기분을 제가 걱정하느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생모한테나 잘하랍니다. 그리고 큰 신우 하는 말이 가관이 돼요. 저더러 너는 네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도 있고 너도 잘 벌어서 별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챙기는 어머님 아버님 거긴 당신들 주고 갈 돈 한 푼 없답니다. 하지만 생모는 미국에 재산도 많고 자기 애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애 낳으면 그리 유학도 보낼 수 있을 거라며 계산 잘하라고요. 신우들이 원래 속물적이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한마디 반박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결국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당신도 신우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틀린 말은 없지 않냐면서 어머님이 키워주시는 동안 자기 응석 한 번 안 부리고 착한 아들로 살았답니다. 그러니 아들 노릇은 충분히 한 거 아니냐며 어차피 어머님께는 아버님도 있으시니 자긴 이제는 생모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자기를 위해서 생모한테 잘해달랍니다. 그런데 전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고 잔인하게 들리던지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져서 뭐라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결혼하고 처음으로 따로 떨어져 잤습니다. 잤다기보다는 거실에서 밤새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뜬 눈으로 나를 세웠지요. 이튿날 아침 마침 주말이기도 해서 남편을 붙잡아 앉혀놓고 허심탄회하게 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만큼 키워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고 그분들께 며느리로서 도리를 잘하고 싶다고요. 당신 생모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뭐 받아먹을 것 좀 있나 싶어서 들러붙는 신우들도 이상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당신에게도 크게 실망했다고도 덧붙였네요. 그런데 순간 현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남편 생모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냐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생모가 대뜸 저한테 네가 내 아들을 감히 조종하려 드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일단 피하긴 했는데 생모는 분을 삭히지 못하는 듯 남편더러 저런 X를 무슨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냐고 당장 내쫓아버리라며 악을 썼습니다. 이제 보니 저 X 때문에 자기가 혼주석에도 못 앉은 거냐고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잠깐 자리 좀 비켜달래요. 저 때문에 생모 쓰러진다나 자기 와이프인 제가 그 수모를 겪는데 생모 막아줄 생각은 안 하고 저더러 나가달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물러터지게 행동하면 앞으로 이보다 험한 꼴을 더 당하면 더 당했지 덜할 리는 없겠다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대요. 제가 둘만의 자리가 필요하면 생모 데리고 네가 나가라 했습니다. 이 집 내 집인 거 잊었냐고 네가 뭔데 남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고 하냐고 저도 빽 소리를 질렀지요. 그랬더니 생모 눈이 커지면서 남편더러 이건 네 집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1년 가까이 지저분한 싸움이었지만 결국엔 오가는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님이 앞으로도 종종 볼 수 있겠냐 물으셨지만 솔직히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저도 많이 슬펐지만 그저 어머님, 아버님하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라고 했네요.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이혼 소송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그동안 말씀하시던 미국에 있는 재산도 영주권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한국에 오신 건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쫓겨나신 거고 이후로 어떻게든 아들한테 눌러붙으려고 했던 모양이 돼요. 신우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이 모시기는 싫으니까 저희한테 덮어씌우려 했던 것 같고 정말 끝까지 실망을 안 시키더라니까요. 지금 저는 이직한 새로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저와 함께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며 살고 싶다는 개소리도 문자로 받으면서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가끔 친어머니처럼 저를 품어주셨던 어머님 생각이 나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미련 갖지 않으려고요. 그저 어디선가 저도 어머님 아버님도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